네, 오늘이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6월 13일까지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 선거는 정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 정치학자들은 그래서 이 선거를 잘 분석하면 정치의 대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선거를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읽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과 조사 방법들이 동원되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이를테면 지금 고선거 TV를 보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어떤 동기, 어떤 이유로 어떤 투표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하거나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평론가는 운명적으로 이 선거를 분석하고 또 예측해야 합니다. 사실 맞을 때도 많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표심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표상에 가서도 마음을 바꾸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투표는 아주 역동적인 정치의 행동입니다. 일단 그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이런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유권자들을 논외로 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적극적으로 기권하든지 아니면 여당 찍든지 아니면 야당 찍든지 세 가지의 선택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기권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놀러 가기 바빠서 투표장에 안 가는 다른 그런 유권자들과 외형상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자료들 크로스해서 추적하다 보면 정말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놀러 다니기 바빠서 투표장에 안 가는 유권자들과 굉장히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의 하나로 기권하는 이 유권자들을 어느 정도 가려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역대 투표율이 대체로 뭐 지방선거 경우에는 한 50%에서 55% 사이라고 하고요. 또 국회의원 총선거 경우에는 뭐 75% 전후, 뭐 대통령 선거는 그보다는 약간 높게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지금 이제 6.13 선거니까 그 지방선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투표율 55%라고 하겠습니다. 이 55%의 투표율, 그러니까 국민 100명 중에 55명이 투표장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45명은 어떨까요? 45명은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45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한 20% 정도, 대통령 선거 때도 안 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안 가고 지방선거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투표는 나하고 관계없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국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20%, 25% 정도 이번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자,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장에 갔는데 지방선거라서 안 간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80이고 지방선거가 55라면 그러면 한 25%는 그런 선택이죠. 또 국회의원 선거 75% 투표율인데 지방선거 5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장에 갔지만
지방선거라서 안 가는 국민이 한 20% 정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 20%에서 25% 정도는 아예 정치적 관심이 없고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20%의 국민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선거면 내가 가야지. 대통령 선거는 내가 꼭 가야지. 국회의원 선거도 내가 가야지. 그런데 뭐 시장, 군수, 뭐 구의원, 시의원 뽑는 선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갈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 중요성과 비중에 따라서 투표 행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 선거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득만 할 수 있으면 투표장에 갈 용의가 있는 국민들이죠. 그런데 기존 정당들이 그런 식으로 설득을 못하면 뭐 굳이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뽑는 것까지 내가 갈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유권자, 총선에는 나가서 여당 찍었는데 지방선거에는 안 나가는 사람, 총선에는 나가서 야당 찍었는데 지방선거에는 안 나가는 사람, 사실은 전략적으로 투표율을 높인다면 바로 이들을 겨냥해서 투표율 높이기 캠페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사전투표 합시다. 뭐 투표는 의무니까 뭐 여러분들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런 식의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이 유권자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유권자들. 2년 전 총선에는 분명히 투표장에 나가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찍었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라서 별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20%의 국민들한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설명해야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2년 전에 있었던 총선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납득이 되면 당연히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갈 사람들이죠. 저는 이번 여야 모두 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너무 앞서가는 나머지 이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선거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자기 고정 지지층조차 결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나 야나 2년 전 총선에는 나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별로 나갈 생각이 없는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 투표율도 55%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본투표율을 4일, 5일 앞두고 나는 무조건 하여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야, 나는 무조건 자유한국당이야,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곧바로 본투표의 투표율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55% 정도의 투표율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인데요. 이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꼭 찍어야 돼, 이 사람을 꼭 시장으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을 꼭 군수로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투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 유권자층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당 싫어서 야당이라도 찍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당 싫어서 야당이라도 찍어야 되겠어로 갈 수도 있지만 여당 야당 다 꼴보기 싫어 그냥 안 갈래 라고 기권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게 투표율이 75% 가까이 높게 나오면, 그러면 여기에는 꼭 찍어야 돼, 꼭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적극적 투표층도 있고, 동시에 야, 다른 건 몰라도 저당이 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어, 그러니까 반대당한테 표를 몰아서 저 당을 좀 견제해야 돼, 이런 표까지, 말하자면 소극적인 이 투표 성향을 보이는 쪽, 그런 유권자들까지도 투표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75%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빠지니까 55% 정도의 투표율을 생각하면 여당은 하여튼 적극적인 그 지지자 동조자들 중심으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그 표의 구심력이 강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겠죠. 표의 구심력이 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리더, 또 하나는 이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대의 명분. 이 두 개가 있으면 이 지지자들의 표 응집도가 높아지겠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리더, 이 진보 좌파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문재인은 아주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적폐청산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관철되고 있는 이 탄핵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 좌파 진영한테 주는 대의 명분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6.13 선거는 지난 탄핵 프레임 속에서 또 5구 대선 프레임 속에서 그대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압도적 선전이 영남 지역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요소와 탄핵 프레임이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변형됐을 뿐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진보 좌파 진영의 표 응집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두 가지 강점, 장점, 바로 이것이 한국당의 두 가지 약점입니다. 한국당에는 문재인을 상대할 만한, 문재인과 맞짱 뜰 만한 그런 리더십의 중심이 약합니다. 당대표, 홍준표 대표, 선거 기간 중에 유세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후보들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후보들에게 부담만 주는 당대표였습니다. 두 번째, 진보 좌파 문재인 세력의 이 탄핵 프레임, 여기에 맞설 새로운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새정치가 됐건 또는 안보가 됐건 뭐가 됐든 하여튼 좋은데, 이 대항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리더도 없고 프레임도 없으니 표가 결집되는 게 이상하죠. 표가 결집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걱정하지만 홍준표 보기 싫어서, 걱정하지만 차라리 폭삭 망해야 다음이 있지, 이렇게들 정말 푸념하고 한탄하게 된 겁니다. 선거 막판에 이재명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 판세에 어쨌든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리더와 리더 부재, 탄핵 프레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과 프레임 부재,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 이 두 개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아주 현격한 표차, 이것을 뒤집기에는 이 정도의 막판 변수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의미를 전략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선거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가서 찍어봤자 뭐 되겠어? 그냥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 바람이나 쐬고 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행사를 했고 그 한 표 때문에 이를테면 선거에서 졌지만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 한 표 때문에 19.9%가 될 뻔하다가 20.1%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에는 저도 정당 지지율이 10%대 앞에 1자리가 붙는 것과 앞에 2자리가 붙는 것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당은 아예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게 꼭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후보 지지율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을 우선 보지만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이겼는데 얼마나 크게 이겼냐, 그리고 얼마나 모든 지역에서 고루 이겼냐, 진 쪽을 볼 때도 얼마나 큰 차이로 졌냐 또는 얼마나 따라가다가 졌냐. 지긴 졌지만 득표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세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득표가 됐냐, 아니면 한쪽에서 한 지역에서만 몰표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전멸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큰 차이로 졌냐에 따라서 선거 이후에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락만 생각하면 뭐 이미 다 기울어진 경기인데 뭐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당락을 넘어서 6.13 지방선거를 넘어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 경로를 놓고 보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어떤 의미에서든 사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 전략적 의미를 갖는 선택으로 해석되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 어떤 후보 또는 정당이 10%대에서 졌는지 20%대에서 졌는지 30%대까지 올라가다가 졌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바른미래당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는지, 뭐 그게 안철수가 됐건 누가 됐건 또는 정당 지지율 또는 어쨌든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는지는 바른미래당의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해서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당락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갖는 정치적 전략적 의미와 그 무게를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무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기권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기권은 의미 있는 기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권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권이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보다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찬성하는, 표를 찍는 이런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해주는 것이 이 정치인들이, 정당이 이후의 정치 상황을 열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선거, 투표는 최선을 찾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차선을 찾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찾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수 국민들한테 최선 아니면 차선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수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최악을 피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차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이번 6.13 선거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찾는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선택이라도 열심히 해야 2년 후 있을 2020년 총선에서는 이제 차악적 선택은 넘어섰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아낼 정도, 차선을 찾아서 선택할 정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온다고 제 믿습니다. 그냥 내일 투표하십시오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 캠페인처럼 말씀드리면 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표의 전략적 중요성, 그 한 표의 엄중한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소 좀 복잡하고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한 표의 선택이 이후 보수 정치 세력의 이 재결집에 나침표가 된다. 그런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내일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